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라인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면 난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가진 게 뭐라도 있어야 돕지.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당장 죽을 지경인데 돕긴 누굴 돕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이에게 자기가 가진 걸 줘서 가난에 빠진 사람은 없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던지면 돌아오는 부메랑 같아서 무엇이든 베푼 만큼 받는다는 걸 얼마 전에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았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그럼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기업 부장인 아버지와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는 엄마를 둔 전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제법 있었고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는 주위 사람들에게 알짜부자로 통했죠. 아버지는 구두쇠는 아니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걸 좋아하셨어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해도 계산은 언제나 아버지가 맡아서 했죠. 그러니 아버지 곁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줄도 알아야 돼. 수전노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야. 넌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 저희 가족은 해마다 휴가철이면 해외의 유명 관광지로 장기간 여행을 다녔고 남들은 평생의 꿈으로 여기는 크루즈 여행도 여러 번 했어요. 우와, 엄마 저거 돌고래 맞지? 그래, 배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네. 우릴 반겨주는 것 같아. 사진 찍어줘. 호화로운 크루즈선을 타고 유유히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며 돌고래들과 인사를 하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우리 이번 겨울엔 어디로 갈까? 따뜻한 남미로 가볼까? 해외는 많이 가봤잖아요. 난 스키 타고 싶어요. 그럼 강원도에 콘도 빌려놓을 테니까 방학 동안 친구들 데리고 가서 마음껏 놀아라. 어릴 땐 해외로 돌아다녔지만 고등학생이 되자 전 스키에 흠뻑 빠졌고 겨울방학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여름이면 경치가 좋은 곳으로 캠핑을 다녔죠. 어릴 땐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다닐 때 세상엔 돈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 중에 유독 외톨이처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애가 있었어요. 잘 씻지도 않는지 몸에선 냄새가 나서 모두 가까이 하려고 들지 않았죠. 그런데 학기가 바뀌면서 그 친구가 제 짝이 되었어요. 저도 퀴퀴한 냄새가 나서 싫었지만 그래도 짝꿍이라 내색하지 않았죠. 학용품도 변변하게 없어서 제가 빌려주곤 했었고요. 다른 애들이 상대해주지 않으니 그 친구는 매사에 자신 없는 모습이었고 위축되어 있었어요. 너 공책이 없는 것 같더라. 이거 써. 더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제가 연필이나 공책을 줘도 희미하게 웃기만 할 뿐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교무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담임 선생님과 같이 들어왔어요. 내가 돈 내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응? 너 선생님 말이 말 같지 않아? 아니에요. 아직 엄마한테 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너희 집안 거지냐? 학교는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공부도 돈을 내야 할 수 있는 거야. 돈이 없으면 학교 때려쳐. 보충 수업비를 못 내서 야단을 맞은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서 인격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는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장난삼아 돌을 던지지만 돌을 맞은 개구리는 죽듯이 선생님이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에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친구는 얼마 뒤에 자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우연히 만난 친구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엄마가 아파서 내가 돈을 벌어야 집세 내고 밥이라도 먹을 수 있어. 아침엔 신문 배달해.
쑥스럽게 말하는 친구의 눈빛은 죽지 못해 산다는 느낌을 줬어요. 아무 희망도 없이 목숨이 붙어 있으니 하루하루 억지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았던 거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서 신문 방송학을 전공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방송국에 들어가 기자나 PD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교장 선생님, 이번 재단 비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글쎄, 전 모른다니까 왜 이러세요? 학교까지 찾아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만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저희 중학교 재단에 비리가 있어서 기자가 찾아왔고 교장 선생님도 꼼짝 못하고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비친 기자는 정의의 사도였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2학년이 되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고민을 하게 되었죠. 바로 입영 통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민구야, 어떻게 할 생각이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졸업할 때까지 미룰지 아니면 그냥 갈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미루지 말고 빨리 다녀오너라. 졸업하고 제대하면 취업 준비할 시간이 없잖니. 네 친구들도 대부분 지금쯤 가잖아. 그렇긴 해. 알았어. 이번 학기 마치면 휴학할게. 입대를 결정하고 훈련소에서 매일 정신없이 구르다 보니 어느덧 퇴소할 때가 되었어요. 훈련소 퇴소를 하루 앞둔 날이었는데 행정반 청소를 맡은 동기 준철이가 사색이 되어 울상으로 내무반에 들어왔어요. 야, 민구, 너하고 난 이제 죽었다고 복창하자. 왜 그래? 우리 말이야. 땡땡 부대에 배치됐어. 청소하면서 보니까 책상 위에 훈련 배치 일람표가 있길래 잽싸게 찾아봤거든. 하필이면 그 부대에 떨어지냐. 진짜. 큰일 났네. 거기 완전 빡세다던데. 진짜 완전 망했네. 땡땡 부대는 훈련이 빡세기로 악명이 높은 전방 전투 부대여서 모든 훈련병들이 제발 거기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하늘이 돌보지 않아 준철이와 제가 당첨된 겁니다. 전 모든 걸 하늘에 맡기고 강원도에 있는 부대로 갔습니다. 준철이와 전 다른 중대에 배속되어 헤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그래, 어떻게든 버텨내자. 죽으란 법이 있겠냐? 파이팅! 비장하게 준철이와 헤어지고 내무반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엄청 싸했습니다. 전 분대원들이 침상 끝에 일렬로 도열해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통로 중앙에 분대장이 허리에 손을 얹고 딱 버티고 서서 절 노려보고 있었죠. 야, 신병. 예, 훈련. 아니, 이병 한민구. 이 자식이 정신 안 차리. 엎드려 뻗쳐. 처음부터 훈련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분대장의 고함 소리에 혼이 나가서 겨우 신고를 마쳤습니다. 며칠 뒤에 선임들은 분대장인 최병장에 대해 말해주었죠. 여기서 몸 성하게 제대하고 싶으면 최병장, 저 인간만 조심하면 돼. 저 자식 별명이 미친 개야. 야, 그러면 감이 오지? 느낌 팍팍 오지? 아주 후임들을 갈구는 재미로 사는 미친 또라이라고. 선임 조상병의 말대로 그는 말도 안 되는 걸 시키고 때리며 분대원들을 괴롭혔습니다. 내가 사회에 있을 땐 말이야, 나이트웨이트 하면서 유흥가를 주름 잡고 다녔어. 한땐 주먹 하나로 뒷골목을 싹 평정했단 말씀이지. 최병장은 권투도 했고 주먹 세계에서 생활한 적도 있다는 걸 은근히 강조하면서 위압감을 주었죠. 그게 아니라도 짬밥이 깡패인 군대에서 속으론 욕이 나왔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최병장에게 햇병아리 신참인 전 좋은 먹잇감이었죠. 한민구, 넌 이제부터 인간 샌드백이다. 조금이라도 피하거나 움직이면 여기다 묻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 훈련이나 작업을 나가서 휴식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절 차렷 자세로 세워놓고 툭툭 치면서 섀도우 복싱을 했습니다. 주먹을 피하기라도 하면 절 산채로 묻어버릴 기세로 흥분했어요.
제가 희생양이 되어서 최병장에게 시달리게 되자 제 맞선임은 그 인간의 괴롭힘에서 해방되었죠. 여기서 맞선임이란 바로 위의 고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인간은 욕을 입에 달고 살면서 조그만 수가 틀려도 후임들에게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그때도 사병들 간의 가혹행위는 금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엄격하게 통제하지는 않았죠. 장교들도 은근슬쩍 모른 척했고 경우에 따라선 때려서 군기 잡으라고 선임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답니다. 특히 점호 시간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 오늘도 수고 많았다. 내일도 야외 훈련 나가야 되니까 편히 쉬도록 해. 선임 하사가 내무반을 나가고 나면 최병장이 하나하나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병 위치로 튀어나와. 작업 시간에 어디 짱 박혀 있었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조상병을 신나게 갈군 최병장이 절 쳐다봤습니다. 그럼 그렇지. 절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죠. 한민구, 넌 이등병이 하는 짓거리가 꼭 말년병장이다. 내가 지시하면 발바닥에 땀 나도록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하지만 군대 온 이상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기라는 말처럼 묵묵히 견뎠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분대원들은 모두 사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 박사라는 1등병이었죠. 미친 개 같은 최 병장도 최 박사만큼은 절대 터치하지 않고 존댓말을 했어요. 최 병장뿐만 아니라 중대장도 최 박사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았죠. 겨우 1등병인데 말이에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최 박사는 나이가 35이었죠. 뭐하다가 30이 넘어서 장교도 아니고 그것도 사병으로 군대에 왔는진 모르겠지만 나이빨이 있으면 아무리 싸가지는 밥 말아먹은 최 병장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거죠. 그는 모든 작업이나 훈련에서 열애대였습니다. 단체 기합이나 점호조차 열애였어요. 나도 들은 말인데 국내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박사 학위 받고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귀국했대. 공부한다고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루다가 결혼까지 한 뒤에 온 거라고. 듣자하니 집안도 재력가에 엄청 빵빵하대. 그러니까 장교들도 잘 보이려고 굽신굽신 거리는 거야. 그냥 나이 많아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고. 최 박사는 장교들의 배려하에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행정반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하루 종일 훈련받고 지쳐서 헥헥거리며 내무반에 들어오면 최 박사는 딱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 더운 날씨에 뺑뺑이 치느라 고생들 했어. 내가 시원하게 콜라 쏠 테니까 PX 가자. 콜라를 마시면서 맞은편에 앉은 최 박사에게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들으니까 미국에서 공부하셨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래, 한국에선 응용수학 박사를 받았고 미국에선 기계공학으로 박사 받았지. 그러시면 그냥 국적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 받으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군 문제도 해결되잖아요. 물론 그렇지. 그런데 난 큰 꿈이 있어서 귀국을 선택했어. 그리고 군대 때문에 미국 사람으로 살 생각은 조금도 없었거든. 그럼 박사님 꿈은 뭔가요? 그건 아직 구상 중이라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언젠간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꿈틀거리다 밖으로 나와서 자리를 잡으면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 뭔가 저 같은 보통 사람과는 생각하는 차원이 한 단계 높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지나치게 많이 배워서 그런 것 같았죠. 하루하루 고된 훈련과 최병장에게 시달리는 사이에 6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운이 따르지 않아 후임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벽돌 한 장을 더 얹어서 일병이 된 뒤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병 한준호 신고합니다. 신병, 넌 뭐하다 들어왔냐? 네, 땡땡대학 컴퓨터공학과 다니다 왔습니다. 뭐? 거긴 공부벌레들만 가는 대학 아니야?
이 자식 생긴 건 어벙한데 머리는 제법 좋은 모양이네. 솔직히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준호는 어딘지 모르게 나사가 하나 풀린 듯한 느낌을 줬고 예상대로 몸을 쓰는 데는 서툴러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하는 짓마다 실수 연발이었죠. 준호는 고문관으로 선임들에게 단단히 찍혔고 특히 최병장이 가만둘 리가 없어서 매일 괴롭힘을 당합니다. 넌 삽질도 할 줄 모르냐? 아 진짜 그따위로 해서 언제 작업 끝낼 거야? 확실히 하겠습니다. 너 내가 좋은 말로 하니까 모르겠지? 어? 아 차려. 최병장은 준호를 인간 샌드백으로 세워놓고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이 했습니다. 호되게 당하고 풀이 죽어있는 준호를 위로하며 다독여줬어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3개월만 견디자. 3개월. 최병장의 저녁까지 남은 시간이었죠. 최병장에게 찍힌 준호를 돕다가 괜히 불똥이 튈까봐 다른 분대원들은 모른 척했지만 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편해지겠다고 궁지에 몰린 후임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준호야, 전투화를 그렇게 닦으면 광이 안 나. 잘 봐. 약만 잔뜩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세상 모든 일은 요령이란 게 있어. 군대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손목 스냅으로 닿는 게 중요해. 네, 앞으로는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훈련 뒤에 총기를 분해해서 청소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동안 몸으로 터득한 최병장의 기분을 맞춰주는 비법도 알려주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준호는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했고 선임들 몰래 PX에 데리고 가서 컵라면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두어 달이 지나자 사적인 대화도 하는 편한 사이가 되었어요. 부모님은 중학교만 겨우 졸업하셨습니다. 가난은 대물림 된다는 말처럼 워낙 가진 게 없는 형편이라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일하고 엄마 시장에서 노점을 하면서 뼈 빠지게 일하셨지만 늘 돈에 쪼들리셨습니다. 아버지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돌아가신 뒤로 엄만 혼자 제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을 너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모실 겁니다. 홀어머니를 위하는 준호의 마음은 각별해서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엔 사병들이 휴대폰을 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부대에 공중전화가 딱 2대 있었습니다. 일과가 모두 끝나야 전화를 할 수 있었죠. 전 한 달에 한 번 정도 엄마에게 안부 전화만 할 뿐이었고 친구들이나 딱히 전화할 데가 없었어요. 그건 다른 분대원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엄만 내가 전화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아이고 이놈아 뭐하러 비싼 요금 물면서 전화질이야? 어? 쓸데없이 전화하지 마라. 아휴 이러신다고. 아들 군대 보내놓고 이 천하태평인 사람은 아마도 우리 엄마밖에 없을 거야.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외통화 요금 때문에 전화를 잘 안 했어요. 하지만 엄마와 통화하는 게 일과처럼 된 준호는 그날도 점호 시간 전에 전화를 했고 그날따라 통화가 길어졌는데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소대 선임이 열을 받았습니다. 아, 이 자식이 전화기 전세 냈나. 곧 점호 준비해야 되는데. 야, 뒤에 기다리는 거 안 보여? 아, 진짜 이등병 나부랭이가 죽고 싶네.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엄마가 계속 말씀하셔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야, 그럼 나는 엄마 없냐? 어? 야, 너만 엄마 있냐고. 화가 난 선임에게 욕을 먹고 덤으로 싸다구까지 맞았습니다. 늘 그렇지만 준호는 엄마 전화만 하고 나면 표정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한일병님, 모레 휴가 가시지 말입니다.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사다 줄게. 필요한 건 없고 부탁드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집에 한 번만 들러서 엄마한테 저는 잘 지내니까 걱정 마시라고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이런 부탁 드리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이에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알았어, 내가 잠깐 들릴게. 1년 만에 서울역에 내리니 새삼 감회가 새로워졌어요.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낯설었고 마치 교도소에서 징역 1년을 살고 출소한 느낌이었죠. 아유, 세상에, 얼굴이 아주 까맣게 탔구나. 얼마나 고생이 많니. 아휴. 엄만 절 보자마자 눈물부터 보이셨고 아버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온 절 반겨주셨어요. 다음 날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가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매일 술에 쩔어 살다가 복귀하는 거야. 내가 그랬다고. 야, 자 마시자. 뺑이 치는 민구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하여. 복귀하는 날을 하루 앞두고 준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준호의 집은 산동네였는데 미로를 연상시키는 비좁은 골목에 얽혀 있어서 집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골목 양 옆으로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리어카에 폐지를 잔뜩 싣고 오는 할머니에게 길을 물었어요. 저 할머니, 땡땡 번지가 어디쯤인가요? 내가 그 집에서 사는데 무슨 일이에요? 네? 혹시 장준호 어머니 되시나요? 아유, 맞아요. 준호가 내 아들이에요. 저는 군대에서 준호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안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찾아왔어요. 아유, 그런가? 아유, 반갑네. 근데 집이 누추해서 어쩌나. 리어카는 이리 주시고 앞장서세요. 준호 엄마는 나이보다 아주 늙어 보였습니다. 아직 환갑도 안 된 나이였지만 70을 넘긴 할머니 같았거든요. 아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이 상해버린 것 같았죠. 어머님의 리어카를 대신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주 낡고 초라한 단칸방이었어요. 준호는 어릴 때부터 똘똘하고 총명했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도 권해서 영재 테스트를 받았는데 보기 드문 수재라고 모두 놀랐었다고. 당장 영재학교로 보내라고 했지만 형편이 따라줘야 말이지. 고등학생이 되더니 고물상에서 고장난 컴퓨터를 하나 얻어와서 혼자서 낑낑대며 고쳐가지고 중고 가게에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는 거야. 그 뒤로 고물상에서 고칠 만한 컴퓨터가 있으면 준호를 줬었지. 갑자기 준호 엄마가 가슴을 움켜잡고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는 겁니다. 휴지로 입을 닦았는데 피가 묻어나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피가 괜찮으세요? 괜찮아. 혈액이 재발해서 그런 거야.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피를 토하시는데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약은 먹고 있으니까 걱정 말게. 요즘 폐지 줍느라 힘이 들어 그런 것뿐이야. 남편 먼저 보내고 하나뿐인 아들도 나라에 맡기고 혼자 폐지를 주우며 사는 그녀를 보자 안쓰러워서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지갑을 뒤져 가진 돈을 모두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전 억지로 쥐어드렸어요. 행여 준호한테 내가 피를 토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어. 응? 제발 부탁이야. 이거 알면 타령할지도 몰라. 준호 엄만 거듭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한유병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희 엄만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 폐지 모며 일하시느라 힘들긴 해도 건강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 걱정은 접어두자. 1년이 더 지나갔고 겨울이 되자 저희들은 혹한기 훈련을 나가게 되었죠. 1년 중 가장 추운 1, 2월 한겨울의 야외에서 혹독하게 실시되는 엄청나게 힘든 훈련 중 하나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유 진짜 몸소리가 절로 처지네요.
아, 진짜 이 영하 20도인데 미친 거 아니냐? 밖에 나가서 오줌 싸면 바로 얼어버릴 날씨. 아유, 이게 구덩이 파놓고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아, 내 말이. 아유, 진짜 군발이는 인간이 아닌 거야, 진짜. 조씨. 그날은 아침부터 한방눈이 마구 퍼부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아 계획한 훈련은 취소하고 제설 작업 후에 참호에서 뒹굴며 대기하고 있었죠. 추웠지만 오랜만에 편하게 누우니 잠이 쏟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대원들이 먹을 밥과 국을 실은 트럭이 눈 때문에 못 올라오니 가지러 내려가야 했습니다. 저와 준호도 차출되어 내려갔고 국통을 들고 산을 올라던 준호가 미끄러져서 발목을 삐고 말았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죄송합니다. 발목을 삔 것 같습니다. 걷질 못하겠습니다. 내가 부축해 줄 테니까 어서 일어나. 전 절뚝거리는 준호를 부축해서 돌아왔는데 최병장은 국을 쏟았다고 준호를 쥐잡듯이 몰아세웠어요. 다친 사람한테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대들었습니다. 최병장님, 국통 아픈 게 무슨 대수라고 다친 애를 쥐잡듯이 갈구십니까?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야, 한상병, 너 쥐약 먹었냐? 와, 군대 많이 좋아졌다. 후임이 선임한테 막 대들고. 예전 같으면 주눅이 들었겠지만 이젠 짬밥과 서열이 제법 있는 상병이라 전과는 달리 대차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최병장도 당황한 것 같았죠.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를 질렀지만 주먹질을 함부로 하진 못했으니까요. 야, 무슨 일이야? 최병장, 너 또 후임들한테 꼬장 부렸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임하사님. 아이고, 그럼 빨리 밥이나 쳐 드세요. 훈련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선임하사가 나타나자 최병장이 꼬리를 내리고 말았죠. 훈련이 끝나고 며칠 후에 준호와 최 박사는 군단본부로 한 달간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자주 행정반에 불려가곤 했는데 사단도 아니고 군단에 파견을 가다니 모두들 무슨 일인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더 놀라운 건 복귀한 준호가 포상휴가를 받은 겁니다. 파견 가서 무슨 짓을 했길래 포상휴가를 받았냐?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 그랬구나. 하여튼 잘 됐다. 올 때 아주 좋은 잡지, 알지? 그거 사가지고 와라. 준호는 엄마를 만날 생각에 입이 귀에 걸려서 휴가를 갔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복귀한 준호의 표정이 죽는 날 받아놓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초병 근무를 서다가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야, 너 왜 울어?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혹시 어머니 건강이 더 안 좋아지신 거야? 그렇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결핵을 놔뒀더니 그게 폐암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리내 우는 준호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저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힘내라고 위로해줬지만 딱히 방법이 없었죠. 한 달 뒤에 소대장이 중위로 진급하면서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고 새로운 소대장이 왔는데 놀랍게도 여자 소위였어요. 신임 소대장은 아주 깐깐했습니다. 모든 일을 정해진 원칙대로 처리했고 인정사정 없는 로봇 같은 군인이었죠. 며칠 후에 흰 장갑을 끼고 내무반에 들이닥친 소대장은 구석구석을 손을 훑어보고 시커멓게 묻어나오는 먼지를 보더니 호통을 쳤습니다. 청결 상태가 아주 엉망이야. 당장 대청소를 실시한다. 불벼락을 맞은 저희들은 일사불란하게 쓸고 닦으면서 청소를 했는데 최병장은 침상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최필수병장, 넌 내 말이 안 들려? 당장 일어나! 시끄러 죽겠네. 소대장님, 내일 모레면 민간인입니다.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난 이등병이나 말년병장이나 똑같이 취급한다. 당장 일어나서 청소해.
저녁이 보름 남은 최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 다녀야 하는 말년이었는데 마지막까지 더러운 성깔 못 버리고 소대 최고참의 힘을 보여주며 기선제압을 하려고 일부러 시비를 걸었습니다. 소대장이 여자라고 깔보고 개겼던 겁니다. 마지막 명령이다. 지금 당장 일어나. 아 진짜 여자가 돼가지고 진짜 날 치고 있어. 짜증나. 뭐라고? 최 병장, 너 이러는 거 하극상이라는 거 아나? 너 이러는 거 지금 하극상이라는 거 아나? 소대장님,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까? 이 자식 안 되겠네. 오늘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너 체력 단련실로 당장 따라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자 저희들도 모두 몰려갔습니다. 소대장님,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까? 당연하지. 내가 저도 전혀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고 덤벼봐. 최 병장은 실실 웃다가 소대장에게 주먹을 날렸는데 그녀는 가볍게 피하더니 최 병장의 멱살을 잡고 바로 엎어치기로 매다 꽂아버렸어요. 소대장은 전직 유도 선수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몸에서 풍기는 포스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운동할 때부터 내가 가장 경멸하는 인간이 윗사람한테 대드는 것들이야.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지만 한 번만 더 개겼다간 휠체어에 앉아서 저녁 신고하게 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충성.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최 병장이 제대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분대원들은 그놈에게 평생 잊지 못할 저녁방을 선물해 주었죠. 밤 12시를 넘기자 불침번을 서고 있던 준호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던 최 병장을 깨웠습니다. 야, 최필수, 일어나.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디서 반말이야? 12시 넘겼으니까 넌 민간인이고 우린 군인이잖아. 같은 신분인 줄 아냐? 최 병장은 준호를 가소롭게 쳐다봤지만 내무반에 불이 켜지고 분대원들이 모두 일어나 다가오자 상황은 확 달랐습니다. 이 자식들 왜 이래? 제가 그 인간에게 모포를 뒤집어 씌웠고 그걸 신호로 모두 달려들어 그놈을 죽도록 패버렸습니다. 야, 아빠, 니들 사회에서 만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자식이 웃기고 있네. 야 임마, 네가 여기서나 왕이지 사회에서도 왕인 줄 아냐? 억울하고 분하면 때려봐. 그러면 이제 넌 헌병이 아니라 경찰 관할로 넘어갈걸? 사회생활 감방에서 시작하고 싶으면 시원하게 때려봐. 이거 이놈 아직도 노래 보면서 일을 가네. 아무래도 덜 맞은 것 같아. 야, 확실하게 더 밟아봐. 야. 아니. 그만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어쭈, 어디서 반말이야. 미안하면 꿇어. 전 흠씬 두들겨 패주고 늦었지만 그제야 상황 파악을 한 최 병장이 바로 바닥에 내려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 형님들 죄송합니다. 사회 나가면 잘못을 평생 반성하면서 착하게 살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최 병장은 괜히 오기를 부렸다가 매를 벌었고 분대원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그간 쌓였던 한을 시원하게 풀어버렸죠. 저녁 신고를 할 때 최 병장은 퍼렇게 멍이 들어서 얼굴이 엉망이었지만 소대장은 슬며시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최 박사와 다른 선임들도 차례로 저녁을 했고 절대 오지 않을 것 같던 제가 저녁하는 날이 되었어요. 저녁 신고를 마치고 나오자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가엔 아쉬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한병장님 보고 싶을 겁니다.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너도 다음 달이면 병장이니까 후임들 잘 챙기고 몸 건강하게 사회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거 받아둬라. 이게 뭡니까? 돈 아닙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될 거야. 그동안 내가 월급 받은 거 모은 거야. 너 제대하면 복학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 안 되지만 그거 등록금에 보태. 감격한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나 걱정하던 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회 나가면 꼭 은혜 갚겠습니다. 6개월만 잘 버티고 아주 나한테 갚을 생각하지 말고 아픈 어머니 잘 모셔. 준호는 위병소까지 따라 나와 울면서 배웅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전 부모님께 준호 엄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아휴, 뭐 돈이 문제겠어. 사람부터 살고 봐야지. 내가 도와주마. 준호 엄마가 수술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아버지는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그 사이에 준호 엄마의 상태는 많이 심해졌습니다. 복수가 차고 혼자선 거동하기도 힘들어서 폐지를 줍는 건 고사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아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남한테 기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법이야.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준호를 생각해서라도 건강해지셔야죠. 준호가 제대하기 전에 수술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제 말 들으세요. 준호 엄마는 완강하게 거절했지만 며칠 동안 설득한 끝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폐암 3기까지 진행되었네요. 많이 늦어서 힘든 수술이 되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6시간이 넘는 대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준호 엄마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항암 치료라는 고비를 넘어야 했지만 준호 엄마는 잘 견뎌냈어요. 큰 걱정이 사라졌으니 방송국 PD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시험을 쳤지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시 도전할 수도 있었지만 깨끗하게 포기하고 광고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기업 홍보와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일이었는데 제 적성에 잘 맞았어요. 하는 일이 재미가 있으니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빠르게 승진해서 6년 만에 최연소 과장이 되었습니다. 축하한다. 능력 있는 친구가 과장으로 진급했는데 선물을 줘야지. 친구는 승진했으니 한턱수라고 하도 졸라서 술을 사게 되었는데 뜬금없이 선물을 주겠다고 하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에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매력적인 여성이 웃으면서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혜정아, 일전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했지? 바로 이 남자야. 뭐야?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그녀는 절 보더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황당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나는 빠질 테니까 둘이서 잘해봐. 졸지에 술집에서 소개팅을 하게 된 거죠. 전 처음부터 그녀가 마음에 들었어요. 외모에서 풍기는 청순한 느낌이 좋았고 하는 일이 의상 디자이너라고 했죠. 그래서 옷차림이며 행동이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드라이브 하러 갈래요? 좋아요.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드는지 애프터 신청을 흔쾌하게 받아주었죠. 그리고 그 뒤로 6개월간 연애를 했고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술술 풀리던 저희 집에 아버지 친구분이 찾아오면서 불행의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정수야, 나 한 번만 살려줘. 염치 없지만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5년 만에 찾아와서 다짜고짜 살려달라니 무슨 일이야? 공장이 곧 부도나게 생겼어. 다음 달에 20억짜리 어음이 돌아오는데 아휴, 그거 못 막으면 난 끝이야. 그분은 규모가 큰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불경기에 대금 회수가 안 되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연대 보증인을 세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가 도와주면 반드시 일어난다. 너 나 믿지? 응? 제발 부탁이다. 네가 날 외면하면 난 바로 한강 가야 돼.
이렇게 나오니 아버지도 난감해졌죠. 하지만 벼랑 끝에선 절박한 친구의 간절한 애원을 모른 척하지 못하고 보증을 서주겠다고 약속해버렸죠. 20억 대출을 받으시려면 보증 외에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했고 아버진 엄마의 화장품 매장을 걸려고 했어요. 친할수록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보.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어떻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친구를 모른 척한단 말이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나만 믿어. 내가 책임질게. 엄마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아버지에게 매장을 담보로 세우는 데 필요한 서류를 내줬습니다. 다행히 대출을 받은 친구분의 공장은 아버지 덕분에 위기를 넘겼고 자금 사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내가 다음 달부터 원금부터 차곡차곡 갚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아유,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분의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마음을 놓았고 저도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도 못했던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름 뒤에 친구분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너무나 건강했던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넋이 나갔지만 정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장에 가서 친구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꺼낼 말은 아니지만 내 사정이 급해서 그러네. 혹시 아버지한테서 빌린 돈이 있다는 말 들은 적이 있나? 네? 아니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친구 아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을 빼버렸다고 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어서 아버지도 회사 일을 처리하느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죠. 1년 뒤에 은행 직원들이 회사로 찾아왔다고 해요. 곧 원금 20억 일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한 번에 갚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상환이 안 되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보증에 대한 조건을 다시 훑어보셨고 1년 후 20억 전액 일시 상환이란 깨알 같은 글자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확실히 뭔가 잘못됐고 심상치 않다고 여긴 아버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사모님 가게를 담보로 잡았고 연대 보증을 서셨네요. 이 경우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직계 가족들에게 빚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보증을 선 선생님이 채무 변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럼 20억을 제가 갚아야 한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이 노래졌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셨죠. 걱정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고 엄마와 저도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엄마가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20억이란 거액을 융통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상환일이 지나자 은행은 경고한 대로 강제 집행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월급과 엄마의 가게를 압류한 겁니다. 충격을 받은 엄마는 실신하고 마셨습니다. 월급 압류가 시작되자 회장이 아버지를 불렀어요. 한이사, 사정은 잘 알겠지만 다른 이사들 사이에서 말이 많아. 빚보증을 섰다가 월급을 압류당하는 사람이 이사 자리에 있으면 회사 망신이라고들 해. 그러니 이제 알아서 판단해 주게나. 아버진 눈물을 머금고 퇴직을 하셨고 며칠 후에 약혼녀가 찾아왔어요.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죠. 민구 씨, 매정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요. 전 망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여자라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파혼해요. 집과 가진 재산 전부 압류당했는데도 여전히 1억이 넘는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와 같이 친구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공장은 아들이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도와달란 저희들을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제 3자입니다. 앞으로는 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보게 조금만 도와주게. 내가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야. 이 공장을 살린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야.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행패 부리시면 경찰 부르겠어요. 아, 경비들은 뭐 하고 있어? 아버지가 사정하면서 매달렸지만 친구 아들은 외면했고 경비들은 아버지와 절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던 아버지는 경비로 일하게 되었고 엄마도 파출부로 나가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도 매달 적자였죠. 고민하던 전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니 대체 무슨 말이야? 많이 생각해봤어. 지금 희망퇴직 신청하면 1억을 받을 수 있어. 그걸로 남은 빚 갚고 새로 시작하자. 안 그러면 평생 빚만 갚다가 끝날 거라고. 미안하다. 모두 내 잘못이야.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맨주먹으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버지 미안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짐을 챙겨 나오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허탈해서 그저 웃음만 나왔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여서 급한 대로 인력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3년 정도 지나니 적응이 되어갔습니다. 민구야, 네 아버지 점심 도시락 좀 가져다 주고 와. 네 것도 챙겼으니까 아버지랑 같이 먹어.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현장에 일이 없어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엄마의 부탁으로 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회사에 도착해서 도시락을 건네주고 경비실 안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관광객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화면을 보던 아버지가 문득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예전엔 우리 이맘때면 크루즈선 타고 끝도 없는 태평양 위에서 아득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자 목으로 넘어가던 밥이 딱 걸려버렸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잘 살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도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열어 내렸습니다. 그들을 본 아버지는 급히 밥을 삼키고 달려가서 90도로 인사를 하셨고 열린 문 사이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장님, 어디 나가십니까? 네, 국제회의가 있어서요. 일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습니다. 늘 사장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불편한 점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 회사 사장이 외출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전 경비실 안에서 계속 밥을 먹고 있었죠. 잠시 후에 경비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틀림없어. 한병장님, 저 모르시겠어요? 준호예요. 아니, 준호 네가 여기 사장이라니. 아니, 세상에. 준호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감격한 표정으로 와라 끌어놨습니다. 그날 저녁에 준호는 절 호텔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근데 준호는 혼자가 아니었고 저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왔어요. 바로 최 박사였죠. 어이, 한병장 여전하구만. 이게 얼마만인가? 정말 반가워. 아니, 최 박사님, 어떻게 준호와 같이 오신 거예요? 일단 앉자고 차근차근 말해줄 테니까. 같이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자, 그때가 한창 컴퓨터 바이러스가 위세를 떨치던 때였어. 조심하라는 명령이 각 부대에 하달되어 있었거든. 그런데 우리 행정반 컴퓨터가 감염되어서 이 맛이 가버린 거야. 컴퓨터 달인을 자처했던 내가 나섰지만 안 되더라고. 그때 행정반에 용무가 있어 들린 준호가 대본에 고치는 거야. 그때 준호가 물건이라는 걸 알아봤지. 얼마 후에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한 전문 인력으로 최 박사를 차출하란 명령이 군단에서 내려왔다고 해요. 최 박사는 준호도 가게 해달라고 중대장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나야 뭐 컴퓨터 전문가로 사령부에 찍혀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
근데 이 준호 능력을 한 번 더 테스트하고 싶어졌어. 그런데 말이야, 준호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어. 프로그램 짜는 데는 귀신이더라고. 그래서 포상도 받은 거야. 준호가 IT 업계를 뒤흔들 대형 사고를 칠 인물이란 확신이 들어서 내가 점 찍어놨지. 최 박사는 준호의 천재적인 자질을 알아보았고 준호가 제대를 하자 스카웃을 땡겼다고 해요. 준호는 최 박사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7년 만에 작은 벤처기업을 순자산이 5천억이 넘는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한병장 기억나? 예전에 내 머릿속의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고 했지? 네, 맞아요. 바탕이 되는 그릇은 내가 만들었지만 마무리는 준호가 하게 될 거야. 최 박사는 사장 자리를 준호에게 물려주고 자긴 일선에서 물러나 회장 직함을 달고 여러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꿈은 이 회사를 구글보다 더 큰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으로 키우는 거예요. 전혀 우습지 않아. 넌 분명히 해낼 거라고 믿어. 참, 한병장님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자회사로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설립할 생각인데 한병장님이 맡아주시겠어요? 이제 내 주제에 회사를 운영하다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죠. 부딪혀 보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전 저질러 보기로 했어요. 얼마 뒤에 들리자 아버진 마음이 잘 맞는 단짝 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김 여사라고 회사 청소하는 아줌마인데 짬이 나면 같이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수다를 떠는 사이야. 가만히 있어보자. 이 오후 청소 마치고 올 때가 됐는데 저기 오는구만. 김 여사, 오늘은 늦었네. 아이고, 이제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뚫느라고 늦었지. 손님이 아니 이게 누구야? 민구 아니냐? 아버지에게 손을 흔들며 반갑게 다가오던 아줌마를 보고 깜짝 놀라 그만 입이 벌어지고 말았죠. 준호 엄마였습니다. 저를 본 그녀도 감격해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줬습니다. 네 덕분에 건강해졌어. 네가 날 살린 거야.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어머니, 사장의 아들인데 왜 청소 일을 하세요? 이제 여유롭게 즐기면서 편하게 사세요. 그간 고생 너무 하셨잖아요. 일을 하던 버릇이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근질거려서 안 돼. 몸이 성하니 내가 도울 일이 이거밖에 더 있겠니? 아버지도 비로소 단짝 친구가 사장 엄마란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준 수술비로 준호 엄마를 살렸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진 돈만 주셨지 서로 대면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지. 그저 맡은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오? 당연한 말씀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떨어줄 친구가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준호 덕분에 사장이 된 전 35이란 다소 늦은 나이에 좋은 여성을 만나서 한 달 뒤에 결혼을 할 예정이에요. 가정을 이루고 나면 올 여름 휴가는 남해안으로 가족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 크루즈를 타고 태평양을 지나는 것보다 여객선 위에서 남해의 푸른 바다를 보는 게 더 멋있고 즐거운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목적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거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명심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물질적으로 정말 가진 게 없다면 마음이라도 다른 이들과 나누시기 바래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마 가장 많이 베푸는 사람이고 받을 때보단 줄 때 기분이 더 좋아진다는 말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